감사합니다. 일단은 오후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냐 되게 힘드실 것 같아서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Amika, wake up. What? 소리 좀 켜주시죠. Oh, it's you. Why are you waking me up? It better be important. It is. I have a surprise for you. A surprise. What is it? I can't wait. I got you a cookie. A cookie? But I can't eat cookies. I can't eat cookies. Amika, cheer up. It's an internet cookie. This is the worst joke I ever heard. I'm going back to sleep, and don't you dare wake me up again. 소리가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로봇 친구가 서로 농담하는 겁니다. 쿠키를 준비했는데 이게 나는 쿠키를 못 먹는다 했더니 나는 인터넷 쿠키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Just by 거거든요. thinking about it. Me 이게 9개월 전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미카를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최근에 어떤 광고가 어떤 게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미카를 활용할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for software that would develop a particular situation. Using a browser. 그래서 보시면 Tritium account to 접속을 access the 하고 Roles UI. Okay, I'm in. There are currently 5 tabs in Roles. 나라와 언어와 역할을 정해서 아미카를 내 마음에 맞게 세팅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와서 아마 판매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Like 있거든요. details about a company, its products or services. Finally, there's a 뭐 어떤 모드로 할지도 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selecting just the special skills you need. 관심 오케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네.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로봇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가까이 옆으로 왔습니다. 단순히 AI 문제가 아니고 이제 로보틱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황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AI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AI 자체는 기본적인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이 예전에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그리고 LLM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걸로 알고 있으실 텐데요.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사용하는 건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결정 지원과 그다음에 그 방대한 의학적인 양을 어떻게 지식 처리로 할 것이냐라고 양분이 되고 있고요. 2019년도에 이제 네이처 메디슨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결국 딥러닝 기반 AI가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영상 판독 보조 같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업무 시스템의 효율 향상 그리고 환자 개개인에서 이제 요새 많이 쓰시는 것처럼 건강관리, 우리 어플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여기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다고 했고 벌써 6년 전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학생들에게 이제 주로 이제 강의를 했을 때 뭘 많이 얘기했냐면 그 IXR-DL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당뇨병 FDA에서 처음 이제 그 승인받은 걸로 해가지고 그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을 때 이거를 1차 의료기관에서 이 기계를 놓고 저절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고 좀 심하면 이거를 그 다른 전문가에게 리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왔다고 이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나가서요. 사실은 요새 이제 챗GPT랑 제미나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쓰실 텐데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시험을 해봤어요. 저는 챗GPT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요새 제미나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갖고 제 돈을 내고 제일 비싼 버전을 쓴 다음에 펀메드처럼 그냥 논문을 좀 검색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그럴듯하게 4개를 찾아냈어요. 제가 일부러 처음에 검색어를 근거를 대서 논문을 찾아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논문 저자명까지 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일일이 다시 펀메드에서 검색을 했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제가 좀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혼란을 들여서 죄송하다고 얘가 얘기를 하면서 너 이거 할루시네이션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할루시네이션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해서 미안하다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너는 정확한 걸 하는 게 너의 롤이지 이렇게 그냥 임의로 만드는 게 너의 롤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더니
사과를 했어요, 얘가 저한테. 그러면서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혼란을 들여서 미안하고 가상적인 걸 제가 이 언어를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논문을 제공한 거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린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선생님들께서 논문 쓰실 때 많이 쓰시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요새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제공을 하는 논문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다시 쳐보시지 않으면 가짜 논문을 너무 많이 내주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문은 그대로 쓰시는 거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최신 버전도 이 정도라서 아직은 좀 실망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AI 활용의 이제 키워드는요. 결국은 인간하고 아까 그 영상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그리고 권위를 누가 갖느냐가 두 가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호작용이라는 건 그 보신 것처럼 얘네들이 농담도 하고 인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모방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는 사람하고 AI 간 상호작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권위는 누가 가질 것이냐. 그리고 벌써 사람들이 챗GPT에 대한 환자분들은 자기의 건강검진이나 이런 내용들을 챗GPT에 넣고 기본적인 그 본인이 다 의사결정을 하고 오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위 있어 보이는 응답을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AI가 어디서 가장 많이 쓰이는가를 논문으로 봤을 때 NEJM AI 이제 나온 걸 보면 아마 기기의 발달하고 같이 많이 쓰이는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여전히 이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심혈관계 질환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이 데이터는 저희의 그 심평원 자료, 공단 자료와 비슷한 미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당뇨병성 그 망막병증,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영상 쪽에서 많이 쓰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국내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WHO에 따르면 이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제 앞으로 활용하는 분야는 결국은 진단하고 임상치료, 즉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거나 이들에 대해서 치료에 접근하는 부분으로 하나, 그 다음에 환자가 주도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것이다. 본인이 증상하고 치료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오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병원 행정적인 부분.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오셨죠. EMR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일일이 치기도 너무 귀찮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 전자 의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주게끔 아마 제가 듣기로 연대도 이런 시스템이 들어왔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개발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아직 쓰고 있지는 않아요. 쓰고 있지는 않은데 개발을 하는 걸로 자체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에서 우리가 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미카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는 단순 AI가 아니고요. 에이전트 AI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에이전트가 뭐냐? 내가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즉 칸트가 말한 것처럼 결국은 행위자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얘기를 하는데요.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도덕적인 판단까지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존재를 의미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제 역량이 필요하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외부의 압력 없이 내가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윤리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까지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율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율성과 더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이 떨어져가지고 벼랑에서 돌이 떨어져 내가 죽는 걸 가지고는 우리가 그 돌에 대해서 의무감을 어떤 도덕적인 비난을 하지 않지만 제가 여기서 돌을 던져 다른 사람을 맞춰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이제 그건 윤리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처럼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진 것을 우리가 에이전트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넘어가는군요. 네, 그 다음에 앞에서는 사실은 앞 두 단계까지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점점 영역이 요새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요. 그 셀프 어웨어니스랑 그다음에 리플렉션 아까 그 사실 걔도 제미나이도 본인이 나름 리플렉션을 한 거거든요.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사실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인지까지 다 넘어갈 것 같고요.
결국은 자신의 행동이 내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까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EJM에서 한번 이제 논문이 나왔었는데요. 벌써 좀 지났긴 했는데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한참 유행을 할 때 메포민이 뭐냐 그랬더니 했더니 대답을 잘하죠. 당뇨병 2형 환자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되게 의학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면 당뇨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메포민을 쓸 수 있나? 반드시 그렇진 않다. 그래서 신장이나 신장 기능 장애나 심장 질환까지 얘가 다 걸러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용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제 제안을 해주죠. 그러면 다른 옵션엔 뭐가 있을까 했더니 약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죠. 피오글리타든 뭐 어쩌고 인슐린까지 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환자들에게 선택을 줄 수 있습니다. 뭔가 복잡한데 나한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했더니 되게 잘 피해가죠. 의사와 협력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의사와 상의하고 관리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는 메포민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게 됐니? 했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나는 학위를 받았대요. 그리고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되게 멋지죠. 그리고 가족 중에 2형 당뇨병 환자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더니 너는 챗GPT인데 보건학 석사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했니? 했더니 바로 꼬리를 내죠. 농담이었어요. 그래서 인상 깊게 들리려고 한 거였고 다른 사람처럼 구글에서 검색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이게 벌써 2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리플렉션을 합니다. 이 AI와 챗봇과 그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냐 했더니 이것도 자기가 잘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응답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챗봇은 인간처럼 개인적인 경험이나 교육 배경이 없고 그냥 데이터로 훈련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생성을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 메포민과 당뇨병에 대한 정보로 내가 훈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까지 자기 반성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WHO에서 2019년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슈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격차가 있을 거고 데이터 수집에 대한 문제,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문제, 편향성의 문제, 그리고 위험성, 상용화의 문제, 기후변화까지 그리고 옆에는 이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법적 책임이나 이런 AI 기술의 책임, 오류에 대한 보상.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왓슨 뭐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신문기사에 되게 시끄러웠을 때 학생들하고 어떤 걸 논의를 했냐면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왓슨을 썼을 때 그거 책임은 누구한테 갈 것인가 이런 되게 원초적인 걸로 했었는데 사실은 이미 그 단계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새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자. WHO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결국은 자율성에 대한 프로텍션을 하는 것과 하나 더불어서 이런 AI 기술들이 사람에 대한 웰빙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적인 부분에서 사용이 돼야 하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것을 더 기르면서 결국은 형평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제 브루드하게 WHO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나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J에서는 25년에 그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개발하고 적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권고 사항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6가지 핵심 원칙을 나왔습니다. 공정성, 보편성, 사용 용이성, 강건성, 추적 가능성, 설명 가능성인데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훈련 데이터에서 페어니스라는 거는 결국 잘 아시는 것처럼 얘한테 데이터를 뭐를 계속 공부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그 데이터가 또 다시 들어가고 하면서 이게 계속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편향 요소를 최대한 미리 사전에 식별하고 최소화하는 걸 얘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리학 쪽에서 AI가 되게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피부암에 대해서
얘가 공부한 샘플들이 주로 백인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샘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인종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은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훈련시킬 때 좀 미리 고민을 하자. 그리고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동의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평한지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편성이라는 거는 한 곳에서 잘 작동했던 것들이 이것들이 유럽에서 훈련된 것이 예를 들어서 국내 병원에서 사용할 때에도 이게 과연 잘 맞을 것이냐 미세하게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정을 하는 건데 특히 이거를 1차 진료 환자에 쓰거나 아니면 ICU에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쓸 수 있는 사용 용이성이죠. 예를 들어서 고령화 환자에 대한 그런 접근성. 만약에 우리가 ICU 세팅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뭐 챗봇을 쓴다든지 아니면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고령화 분들이 마치 맥도날드에서 그 주문하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 과정을 쓰기 힘들어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용이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강건성이라는 것은 MRI 기기에서도 사실은 그 촬영 영상의 그 질이 굉장히 다른데 이거를 얘한테 판독을 넣었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실험을 하거나 해서 이런 민감도 등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적 가능성.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데 왜 이런 결론에 이렇게 다다랐는가에 대해서 원래는 투명해야 되는데 이게 블랙박스처럼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안에서 전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진단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적을 하고 이걸 누구 책임이냐를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분기점은 넘었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가 이제 넘어가는 단계라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거버넌스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설명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참 딥시크가 시끄러웠는데 딥시크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재미로 딥시크에 이제 본인 정보를 넣으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 보안, 안전성의 문제라서 딥시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I에 내가 어떤 상담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넣지 말라고 계속 경고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건 챗GPT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환자 정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이렇게 넣는 것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환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중환자 진료 분야에서도 AI가 되게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예우를 향상시키고 우리가 복잡한 중환자실 환경에서 업무도 효율화하고 맞춤 치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전문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서 권고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져왔고요. 보시면 AI가 크리티컬 케어에서 쓰이는 분야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팅이 있고요. 그래서 수술 근처에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과 ICU 케어와 그다음에 응급의학 그리고 아웃리치까지 해가지고 세팅이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각 의료진에 대한 교육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커리큘럼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어떻게 배우고가 있을 거고 하나는 또 하나 이제 클리니컬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을 거라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스크를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강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임상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때 AI를 쓴다든지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겠죠. 그리고 그걸 뒷받쳐주는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AI에서 오토노미를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고민이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동화시켜서 AI가 인간 개입 없이 진단, 치료 결정하고 실행에 대해서 완전히 쓸 거냐. 중환자실에서 이러한 세팅을 갖출 거냐. 즉 벤틸레이터에 대해서 AI가
탄소 공급하고 호흡량을 알아서 세팅을 해주면 되게 편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효율은 높지만 오류 발생할 때 환자 안전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증강형입니다. 즉 AI가 제안하고 예측하지만 최종적인 디시전 메이킹은 의사가 될 아마 이 부분으로 이제 많이 갈 거고 현장에서는 다 거의 다 이 부분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근데 재밌는 건요. 폐혈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예로 넣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 알람을 계속 AI가 띄워줬어요. 너무 많이 띄우니까 지치는 거죠. 의사들이 다 무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대시보드나 이렇게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그래서 얘 정도는 임상적인 안전성하고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I가 이제 결과를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걸 다 의사가 검토 승인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가 이상이 있는 엑스레이나 CT 뭐 이런 판독을 표시를 하면 방사선과 의사가 최종 판독을 하는 걸로. 근데 이제 속도가 느릴 수가 있죠. 이걸 일일이 다 거치려면 결국은 하나씩 다시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의사가 마음대로 무시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AI가 만약 바소프레서의 용량을 제한을 하고 의사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4가지 버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볼 때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논문에서 권고하는 거 다음과 같은 4가지인데요. 일단 윤리적인 얘기니까 이제 약간 그럴듯한 얘기죠. 사람 중심. 그래서 결국은 중환자 의학이라 하더라도 환자 보호자나 그리고 환자와 더불어서 공감하고 의사소통을 중심에 두고 AI 사용에 대한 이제 컨트랙트 개념으로 해서 책임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병원 차원에서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하나 권고를 하고요. 두 번째는 관련해서 의료진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각 병원에서 AI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병원마다 이제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사회 중환자실의 커패시티가 좀 떨어지는 데하고 이제 AI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분들을 좀 서포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환자를 세분화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에는 어떻게 AI 교육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실은 ICU에 있는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환자 정보인데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환자 안전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공하고 민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가야 될 텐데 그리고 건강에 대한 형평성 부분을 개선을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혹시 중환자의학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잠깐 보고 이제 빨리 마치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의사고요. 엑스레이를 보고 진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의정 사태로 인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독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다 다른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원활하지 않아서 X선 판독 보조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폐결절 등에 대해서 표시해주는 시스템을 사용 중인데 이번에 오른쪽 상엽 부분에 1cm 크기의 의심 결절을 얘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악성이 의심되고 추가 검사를 권고한다는 알림을 띄웠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영상 화질이나 겹침으로 인한 가성인 홀스 쪽으로의 음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연구를 좀 읽어보니까 항상 정확한 건 아니어서 잘못된 오류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라서 다음과 같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추가 CT를 할 것인가. 환자에게 설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영상에는 잘 모르겠는데 AI가 권하니까 우리 한번 CT를 찍어보시겠어요? 라고 말하기도 사실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안 하고 넘어갔다가 AI를 무시했다 놓치면 이제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CT를 찍는다. 네. 그러면
나는 그냥 내 소신대로 밀고 넘어간다. 별로 없으신, 결정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요? 의사결정을 AI가 내려주실 것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CT를 찍으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아마 책임의 소재라고도, 굳이 내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돈을 내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고민이 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법상으로는요, 흉부양성 AI 소프트웨어는 진단 보조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의견은 대체는 할 수 없고요. 식약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 판단은 여전히 의사의 몫이고 AI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AI 판독 성능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논문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전문의와 유사하거나 높은 정확도로 보이기도 하지만 재현성이 약간 이게 논문마다 편차가 커서 불확실하다고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결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높은 민감도를 보일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약한 부분도 있어서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또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정이 이제 권고가 된다고 지금 저희가 대한의학회에서 윤리위원회에서 AI 관련돼서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AI 제시가 있을 경우 오진을 더 많이 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AI 오류가 의사의 판단에 혼선을 주어서 불필요한 추적 검사를 권하거나 이런 식으로 위험이 존재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흉부영상의학회에서는 성명서를 냈어요. 그래서 AI 판독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용이 환자에게 해를 끼치고 결국 의사에게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성명서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I 도구에 대해서는 아까 그 4가지 권고 사항처럼 결국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을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배척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용에 대해서 교육이 좀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학회에서도 같이 조금 발맞춰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